안녕하세요. 뉴스로 바라본 세상 잡초분석입니다. 우리 지인들을 만나면 서로 인사치레를 하지 않습니까? 친구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은 아유 몰라. 그냥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지. 항상 힘들어. 이렇게 대답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은 정말로 힘들어질 것 같다. 단순히 인사치레가 아니고 우리가 몸으로 확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힘든 시간들이 다가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 배경에는 최신 뉴스들이 저한테 알려준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말 알기 쉽게 제가 종합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기재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 첫 경기 진단을 해보니까 야, 지난해보다 더 암울해. 경기 침체가 현실화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기재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 다 좋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은 잘 안 해줘요. 온갖 어려운 용어와 어려운 지표를 들먹이면서 그러니까 좀 힘들 거야.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정말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통화량을 보게 되면 M1, M2 통화량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국채 여러 가지 이율이 있을 것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뭐 미국은 나스닥 정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서민들이 몸으로 체감하는 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 성장률하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두 가지를 보시면 좀 편한데요. 이해하기 편하게 경제 성장률은 우리가 월급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말 그대로 우리 일상생활의 물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정말 이해가 편안하실 거예요. 2014년도를 한번 볼게요. 야, 월급이 3.2%나 올랐어요. 월급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물가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그러면 월급은 올랐는데 물가는 안 올랐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여유 있게 돈을 쓸 수가 있겠죠. 이거를 갭 차이, 경제 성장률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갭 차이가 1.9예요. 1.9만큼 우리가 돈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 표를 보시는데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15년도를 보게 되면요. 야, 2.2나 돈이 남았고요. 계속 돈이 잘 남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돈이 부족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때 모두 잘 아시죠?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때는 약간 번외로 하고 22년도부터 뭔가 알 수 없는 어둠의 기운이 우리를 덮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보면요. 월급은 별로 안 오르는데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0.1 이런 식으로 계속 적자가 발생을 했다 이겁니다. 월급이 오르는 것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올라. 내가 돈이 점점 없어져. 이러한 상황이 왔다라는 걸 너무 편안하게,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표에서 우리가 한 가지 추가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갭 차이가 처음에는 2.4였죠. 2.2였죠. 0.1이었죠. 점점 줄어요.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한국은행은 열심히 시장에 개입을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많이 잡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 인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물가 상승률을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높였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잡은 겁니다. 경제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은 그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별로 좋지 못합니다. 물가 상승률만 가지고 지금 갭 차이를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하루에 라면을 3개를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활이 점점 힘들어져.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와가지고 자,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해 줄게. 너 앞으로 하루에 밥을 2끼만 먹어. 라면을 2개만 먹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라면 1개 분량 돈이 남겠죠. 이 남는 돈을 가지고 갭 차이를 줄였다 이겁니다. 기준금리를 올려서 갭 차이를 줄였다. 서민들은 결국은 더 힘들어진 거예요. 경제 성장률은 높지도 않은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준금리를 이용해서 잡았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올라서 우리가 돈이 남은 게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지금 삶이 되게 팍팍해진 거고 이런 식으로 갭 차이를 줄이다 보니까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냐. 달러가요. 지금 보시면
22년도부터 갭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했죠. 달러값 한번 보실게요. 22년도부터 폭등을 시작을 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이래서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린 이 표하고 정확하게 환율이 맞아떨어져서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어찌 됐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제스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약간은 좌절하고 힘든 시간이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중진국입니다. 경제적으로 중진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뭐 이번에 계엄 사건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국민성도 있고 케이팝 전부 다 이런 거는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경제 쪽에서는 왜 중진국이냐면은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이 이야기에 반대하실 거예요. 대한민국은 중진국 아니다. 선진국이다. 아주 고부가가치 산업을 일궈낸 그러한 선진국이다. 소득이 굉장히 높은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시기는 이때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요. 예전부터 쭉 이어져 온 기준금리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낮았을 때 온 세상이 전부 다 부흥기였고 박수치고 꽃길을 걷고 있을 때 그때 대한민국은 선진국 같이 느껴졌었죠. 하지만 지금 아니잖아요. 결국은 대한민국 자체는 중진국 체력을 가진 그러한 나라다. 이렇게 먼저 현실을 자각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내고 이겨내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 세계 유일무이 또는 압도적인 과학기술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조선업? 이거는 노하우 이쪽의 영역이지 최첨단 과학기술 영역은 아닙니다. 과학기술 없습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해서 우리나라 국가 재정에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나라 자원? 석유? 안 나오잖아요. X. 인구수가 많아서 시장에 풍부한 노동력 공급이 가능합니까? 우리나라 인구수 절벽입니다. X. 그러면 안정된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까? 국방비에 돈을 거의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나라냐 이겁니다. 우리 바로 윗집이 누구죠? 북한이죠. 옆집은 중국입니다. 지리적 이점 없습니다. X.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가기에는 사실 정말 냉철하게 들여다보면요. 방법이 없어요.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냉철한 현실은요. 우리는 중진국인데 소비 패턴은 산유국이에요, 아주. 해외여행, 명품 소비, 고가의 승용차, 집은 또 왜 이렇게 비싸? 어? 이런 것들만 보면은 우리나라는 거의 산유국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중진국이다. 이러한 상황이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빨간색,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한테 다가온 것이고, 집값만 선진국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힘든 시간이 찾아왔고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냐? 가장 먼저 롯데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려볼게요. 롯데를 단순히 대기업만 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작년 말에 이러한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롯데월드 타워를 담보로 제공을 했고 롯데가 가지고 있는 4성급 호텔도 판매를 한다. 롯데 위기설에 막 자구책을 총동원한다 어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은 철수, 자산 매각, 담보로 내놓고 이러한 행태를 롯데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최신 뉴스 롯데그룹 몸값 1조짜리 롯데캐피탈 매각에 시동을 걸었다. 자, 롯데캐피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돈 놓고 돈 먹기라는데 돈 장사를 포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롯데가. 왜 그럴까요? 정말로 롯데케미칼 하나 때문에 롯데가 망할 것 같아서 지금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롯데라는 회사가 태생적으로 어떠한 회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롯데는요, 여러 가지 그룹을 가지고 있는 롯데 그룹이죠. 뭐 롯데 케미칼, 롯데 쇼핑,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회사를 지배하는 건 롯데 호텔이고요. 이러한 롯데 호텔을 지배하는 건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 롯데인 롯데 홀딩스가 결국은 롯데를 다 지배하고 있다. 롯데는
일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대기업도 지금은 힘든 그러한 시기가 왔는데 외국 계열 회사가 국내에서 철수를 하고 있다. 특히 이 일본 놈들 아주 빠꼬미들이죠. 본인들이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가 다시 주워 먹을 게 있으면 들어오는 그러한 족속들이 외국인들이고, 그 중에서도 참 우리가 좀 꼴배기 싫어하는 존재가 일본이죠. 일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국내에서 알토란같이 빼먹을 수 있는 몇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철수를 시작을 했다. 외국 계열 회사가 국내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그널이 롯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대기업만 지금 위기냐? 아니죠. 대기업이 이 정도일 땐요, 중소기업은 난리가 났습니다. 며칠 전에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세 불렀어요. 부도 났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남 2위 건설사마저 법정관리 신청을 했답니다. 대저건설이란 곳이 지금 법정관리가 들어갔고, 제가 이거는 작년에도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방 건설사들은 못 버틸 거다. 진짜 힘들 거다. 터져 나갈 거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동아건설은 대한민국 전체 도급 순위 60위 안에 드는 그러한 건설사였고, 대저건설도 경남에서 2위 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무너져 가기 시작을 한 건데, 건설사가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도미노처럼 또 누가 문제가 생기냐? 금융권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적자 심화에 업계 7위 페퍼저축은행 희망퇴직 첫 실시를 했다고 해요. 페퍼저축은행, 여기가 업계 7위니까 뭐 한 10개나 있나? 그 중에 7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닙니다. 저축은행이 대한민국에 7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7위 하는 회사예요. 상당히 큰 저축은행이 희망퇴직을 실시를 한다는 거예요. 재정 상황이 안 좋아져서. 여기에 추가로, 이게 뉴스 기사 일부분인데요, 저축은행은 해당 업권에서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대요. 뭐가? 희망퇴직이. 그 정도로 뭔가 지금 지방에 있는 중소규모 금융사들도 도미노 효과가 지금 들어왔다. 재정 상황이 안 좋아졌고 희망퇴직을 받든 아니면은 뭐 정리해고를 하든 그러한 수순까지 지금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 여러 가지 기업들은요, 지금 환율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계획을 다시 짜야 되고 보안율에 울고 웃고 그렇다는데 대부분 울고 있죠. 환차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달러가 오르다 보니까는 원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기에 갑자기 달러가 오르니까 물건을 띄워오는 값이 오르는 거예요. 지금 산업계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 산업계에서 예상한 환율이 1,300원이에요. 1,300원에 맞춰서 세팅을 해놨더니 1,500원 선에서 놀고 있는 거죠. 산업계도 미치고 환장을 노르실 겁니다. 이렇게 큰 회사들도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삶은 어떠하냐 들여다봤어요. 차라리 코로나 때가 낫다. 이자도 못 갚는 채무자가 역대 최대다. 돈이 안 벌리니까, 지출은 크고 소득은 적으니까 이자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 무분별하게 대출을 많이 해줬었죠. 또 그 시기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무너져 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불을 더 확 지피는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 중에서도 먹거리 물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지금 뭐 제가 일부 뉴스를 가져왔을 뿐인데, 냉면값이 12,000원을 돌파한 이유, 이 뉴스를 보시면요, 임대료가 올랐고요, 원자재, 그러니까는 식자재 가격이 엄청 올랐고요, 물가가 전반적으로 지금 다 상승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공과금도 다 올랐대요. 이게 음식점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겠냐고요. 우리 일반인들도 집에서 밥 해 먹으려면 이거 식자재 다 사서 해 먹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가격이 지금 다 올라 버렸다.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 이자도 못 내. 그 와중에 식자재 가격은 올라. 너무 삶이 팍팍한데, 하지만 우리가 또 누굽니까?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죽겠어도 우리 영끌족들은 부동산에 뛰어든 만큼 거기에 목숨 한번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어떠냐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만 10% 급락에 영끌족이 비명을 지르고 있답니다.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이쪽 지역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었다. 여기서 솔직하니 얘기해서, 물론 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0% 급락에 이제 비명을 지른다고 하는데, 아니 10% 오를 때는 이것밖에 안 오르냐고 콧방귀 끼던 사람들이 10% 떨어지니까 비명을 질러. 글쎄요. 영끌족은 어디까지나 투기꾼들 아닙니까? 투기를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찌 됐건 영끌족이 죽는다고 해서 그게 문제다라고 말할 생각은 없고요. 집값 하락도 어느 정도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영끌족한테는요, 이 집이라는 존재가 도박판입니다. 노도강, 도박을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됐어.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나와서 다시 착실하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거래요? 집값 바닥친 곳만 물어봐요. 자, 다른 도박판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야, 이거 집값 바닥인 곳이 어디냐? 그곳 사가지고 다시 한번 돈을 좀 벌어보자. 두 번째 도박판을 찾아서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닥이 어딘지 알면요, 그 사람은 이미 부자 됐어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면서 이제 도박판을 전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도 저도 안 되고 너무 힘든데 옆에 큰 도박장이 열렸네. 어디? 강남. 34억이던 아파트가 와, 또 올랐대요. 집주인들이 환호를 지금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여기 도박판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세훈이란 사람인데요. 토지 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살려보겠다 이거예요. 강남을 정확히 얘기하면 강남구,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과 송파구 뭐 이런 데 있죠. 그러니까 강남의 알토란 같은 곳들, 이곳들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여기 도박판을 또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도박을 했던 사람들은 도박판이 좀 작았어요. 근데 이쪽 큰 도박판은 아유 잘 나가. 그러면 영끌족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너무 간이 작았네. 놀 거면 크게 놀았어야지. 야, 다시 한번 영혼을 끌어모아봐. 사돈의 팔촌, 엄마 아빠 돈까지 다 끌어모아봐. 여기 도박판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사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이 투기꾼들은 투기꾼대로 멈출 생각이 없고 경기는 경기대로 지금 나락을 갔어요. 이렇게. 아이고,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 총 정리를 해보자면 위기가 현실로 오고 있다. 오고 있다라고 썼지만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 상승률이 경제 상승률을 앞지르고 돈은 부동산에 묶여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죠. 뭐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와중에 우리는 이런 난국을 타개할 만한 기술도 돈도 인구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가 이렇다 보니까 외국 자본, 외국 계열 기업은 손절을 시작을 했죠. 이게 손절이 전쟁 난 나라 기업들 철수하듯이 그렇게 나간다는 게 아니고요. 추가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 돈이 유입이 안 된다. 오히려 있던 돈들이 외국으로 다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체력이 약한 기업, 금융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국민도 슬슬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서 당장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앉았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체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전에 생활하던 소비 패턴으로 생활을 하면 뭔가 이제는 힘들어. 예전처럼 외식하고 여행을 하기에는 뭔가 후달려. 이러한 느낌을 받았다. 이게 바로 체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점점 심해질 거란 얘기고요. 이러한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명확하게 우리한테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부동산 광기는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도박판을 전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 요약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모든 상황을 만든 건 사실은 국가예요. 이러한 상황을 컨트롤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부처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를 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무책임하게 했으니까 물가가 폭등했고, 환율도 폭등했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수습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능력이라도 있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지금 없는데 이러고 있어요. 이 와중에 뭐 금리를 추가로 내리느니, 부동산 투기를 다시 할 수 있게 뭐 규제를 풀어준다느니, 이러한 이야기는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할 따름인데요. 이렇게 혼란한 시간 속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정말 간단한데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채를 줄여야 됩니다. 부채를 줄이는 게 지금은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요. 왜 이게 용기가 필요한 거냐?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무리해서 산 집이 있다면 저렴한 집으로 옮기셔야 될 거고요. 무리해서 비싼 차를 샀으면요, 이 차를 팔고 저렴한 차로 바꾸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먹는 걸 조금 줄이세요, 이러한 패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왔다.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시간을 이겨낼 거고, 이긴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살아남으려면 부채를 줄이는데 먼저 노력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에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양한 정보들 잘 취합해서 다음 시간에 가져오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